사랑스럽고 모험심이 강한 5명의 앤더슨 가족은 매년 남미의 울창한 정글로 휴가를 떠나며 그들의 즐거운 여행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고 없이 사라졌습니다. 5년 동안 전화도 글도 흔적도 없이 가족을 아는 모든 이들을 혼란과 궁금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막내딸 소피 앤더슨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홀로 나타나 그동안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뒤바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앤더슨 부부 로버트와 에밀리는 모두 40대 중반의 나이로 세상을 탐험하는데 열정을 가진 사랑스러운 부부였고, 세 자녀인 루카스는 16살, 미아는 12살, 소피는 8살로 부모님의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매년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는 것을 전통처럼 여겼고, 2018년에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탐험하기 위해 남미로의 야심찬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여행을 떠나기 몇 주 전부터 가족의 설렘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로버트가 지도 위에 여행 준비를 하며 찍은 스냅샷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물품을 챙기고 하이킹화를 신어보며 웃는 아이들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앤더슨 부부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자신의 모험을 기록하려 했습니다. 여행의 첫 며칠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보였고, 그들은 활기찬 우뚝 솟은 나무들과 구불구불한 강을 따라 보트 타는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게시글에는 우리가 본 적 없는 놀라운 자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무 옆에 서 있는 루카스의 사진도 함께 올라왔고, 그들의 업데이트는 처음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딴 지역에서 인터넷과 휴대폰 서비스가 끊길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며칠이 지나면서 앤더슨 부부가 매일 체크인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지나자 그들의 침묵은 더 이상 평소의 성격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졌고, 가족은 결국 당국에 연락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수색이 긴급히 시작되었고, 지역 당국은 수색팀을 조직하여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을 수색하며 헬기가 보트 위의 울창한 우림을 스캔했습니다.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관도 참여하여 현지 관리들과 협력하며 수색 노력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은 점점 줄어들었고, 정글은 너무나 광대해 모든 단서를 삼키는 듯 보였습니다. 가족의 마지막 알려진 위치는 보호구역 경계 근처의 작은 오두막이었고, 목격자들은 그곳에서 앤더슨 부부가 가이드 투어를 떠났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곳 목격자들은 가이드 투어를 떠난 앤더슨 부부를 기억했지만 노련한 현지 가이드조차 몇 달 동안 그들의 귀환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수색 노력은 결국 열대우림의 깊고 굳건한 자연과 확실한 단서의 부족으로 수사관들이 더 이상 유효한 단서를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정적이지만 체념한 당국과 현지인들은 앤더슨 가족이 정글에 굴복했을 가능성에 동의했고, 그들의 실종 사건은 아마존의 많은 미해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앤더슨 가족이 실종된 지 5년 후 브라질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평범한 아침에 한 장교는 현지 관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장교는 흐트러지고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 소녀가 정글 근처의 외딴 전초기지에 나타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소녀는 약 13살쯤 보였고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소피라고 주장했습니다. 앤더슨 가족의 소식에 대사관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5년 동안 가족과 함께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던 소피 앤더슨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피는 옷이 너덜너덜하고 머리는 조잡하게 잘린 채로 대사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오래된 사진과 기록을 통해 즉시 그녀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소피는 앤더슨 가족의 막내였습니다. 소피의 재등장 소식은 의문을 다시 일으키는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의 생존 소식은 빠르게 퍼져 미국에 있는 대가족에게 전해졌고, 그녀의 큰 사촌 프란체스카와 할아버지 마크 앤더슨은 곧바로 브라질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한 그들은 눈앞에 서 있던 소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피는 그들이 기억하는 8살의 활기차고 웃음이 가득한 모습에서 완전히 변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멍한 표정을 짓고 눈은 공허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의해 제약을 받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를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소피는 할아버지라고 속삭이며 그의 품에 몸을 던졌습니다. 마치 그가 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듯 그녀는 단단히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소피는 말을 멈추었지만 그녀의 표정과 몸짓에서 그녀가 겪은 고통의 일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왔던 낯선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현재 시제로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구체적인 신원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소피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는 도움을 청하러 왔다. 그녀의 말은 마크와 프란체스카에게 오한을 일으켰습니다. 나머지 앤더슨 가족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들이 어떤 상태였고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소피는 그날 밤 쉬었지만 마크와 프란체스카는 소피가 전한 이야기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확률 속에서 생존을 이어온 그녀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에는 많은 빈틈이 있었고 그들은 그 빈틈을 채우기보다는 더 많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소피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란체스카와 마크는 작은 강변 마을에서 출발해 남미 정글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거의 떠오르지 않은 시각, 현지 가이드와 함께 마체테를 들고 소피는 그들보다 앞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미로 같은 숲이 오래된 친구인 듯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반면 프란체스카와 마크는 피부에 달라붙는 두꺼운 습기 속에서 힘겨워했지만 소피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울창한 나뭇잎 사이를 자유롭게 헤치며 수없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인간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천 조각이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녹슨 금속 냄비가 덤불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그것을 집어들고 조용히 마크를 쳐다보며 우리가 여기 있던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피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는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딘가로 그들을 이끌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숲이 점점 어두워지고 햇빛은 간신히 공기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이 두꺼워지면서 야생동물의 소리가 더 무겁게 다가왔고 밤이 되자 그들은 작은 공터를 발견해 캠프를 차렸습니다. 마크는 자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함과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피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머지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모든 질문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프란체스카는 한 시점에서 불안감에 휩싸였고 소피는 갑자기 일어나 공터 가장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프란체스카가 그녀를 따라가자 소피는 어둠 속으로 고정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소피는 새벽의 첫 빛이 캐노피를 뚫고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피는 프란체스카와 마크 그리고 그들의 가이드를 정글 깊숙이 이끌었습니다. 울창한 잎사귀는 좁은 길로 이어지며 꼬불꼬불하게 펼쳐졌고 예고 없이 멈췄습니다. 소피는 그곳을 가리키며 속삭였고 프란체스카와 마크는 덤불 사이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뭇잎과 숲속에서 엮인 간단한 오두막이 있는 작은 마을을 보았습니다. 공동 화덕 주변에 사람들이 원을 이루어 서서 하늘로 천천히 구부러진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현대 문명에 의해 손대지 않은 시간 속에 얼어붙은 듯한 장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두막에서 나왔을 때 소피는 낯선 방언으로 몸짓과 말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놀라며 그 순간 앤더슨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로버트와 에밀리는 오두막 중 하나 밖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피부는 풍화된 듯 보였고 루카스와 미아는 근처에서 그들과 비슷한 상태로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마크는 눈물을 흘리며 로버트라고 불렀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크는 울먹이며 그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프란체스카는 미아와 루카스를 안기 위해 달려갔고 그들의 재회는 씁쓸했습니다. 기쁨과 그들의 상태에 대한 암울한 현실이 얽히며 소피는 근처에서 조용히 가족을 지켜보았습니다. 초기 충격이 가라앉으면서 마크와 프란체스카는 점차 주변 환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작고 고립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놀라운 독창성으로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처 개울에서 낚시를 하고 약초를 채취하며 적당한 채소밭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영어로 마을 사람들이 몇 년 전기를 잃고 거의 죽음에 가까웠던 앤더슨 가족을 발견해 건강하게 간호하며 구해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는 우리가 그들 없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건강이 악화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크는 로버트가 숨을 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발견했고 에밀리는 지속적으로 기침을 했습니다. 루카스와 미아는 창백하고 무기력해 보였고 마을 주민들 역시 눈이 가라앉고 움직임과 발진이 있는 질병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프란체스카는 소피에게 몇 달 전 마을에 미스터리한 병이 퍼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고립으로 인해 현대의학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소피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움을 찾아야 했어요. 마크의 마음이 가라앉았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가족의 생존은 즉각적인 의료 지원에 달려 있었지만 마을의 외딴 위치는 상당한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마크와 프란체스카는 앤더슨 부부와 마을 장로들과 함께 그들의 선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외부인에게 공동체를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꺼려했으며 에밀리는 그들이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숨겨진 세대들이 이곳에서 살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세상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토론은 소피가 두 세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창한 마을 언어와 깊은 연결 덕분에 결국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로들은 불이 꺼져가고 정글의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제한된 외부 지원을 허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소피는 너무 약해져서 가족이 함께 있기에는 좁은 오두막 가운데 하나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부드럽게 소피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이야기를 해줄래? 소피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이드가 우리를 새로운 길로 데려갔어요. 그는 더 짧다고 했지만 뭔가 잘못되었어요. 폭풍이 오고 강이 불었고 정글이 우리 주위를 폐쇄했어요. 소피는 당황한 가이드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피난처를 찾기 위해 우리를 더 깊은 정글로 이끌었어요. 식량 공급이 줄어들고 우리 영혼이 약해지면서 며칠이 몇 주로 바뀌었고 우리는 시간과 방향을 잃었어요.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는 무서웠어요. 소피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계속 말했지만 어느 날 밤 가이드가 사라졌어요. 그는 우리를 버렸거나 정글에 굴복한 것 같아요. 소피는 혼자서 모든 것을 알지 못했고 절망적이었던 앤더슨 가족은 결국 우연히 마을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소피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 언어를 하지 않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음식, 물, 그리고 쉼터를 제공해 주도록 도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앤더슨 가족은 부족의 의도를 경계하며 확신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가족의 생명을 구한 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앤더슨 가족은 점차 부족의 방식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넝쿨로 짠 그물로 식용식물을 채집하고 자연요법을 사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부족의 생존 방법을 배웠습니다. 소피는 처음에는 아빠와 엄마가 아프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모두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소피가 부족의 언어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때 유창했던 영어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루카스와 미아는 나무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데 능숙해졌고 에밀리와 로버트는 농사와 장작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며 커뮤니티에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앤더슨 부부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 성장했으며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병이 마을을 휩쓸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열 기침과 피로는 부족의 가장 강한 구성원조차도 힘들게 했고 결국 앤더슨 가족도 질병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소피의 어머니는 점점 더 약해졌고 그녀의 에너지는 날이 갈수록 사라져갔습니다. 루카스와 미아는 서 있기조차 힘들어졌고 로버트는 호흡이 어려워졌습니다. 소피는 그들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피는 몇 주 동안 준비한 후 도움을 구하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물품을 모으고 마을과 외부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희미한 흔적을 기억하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 루카스는 텐트에서 나와 프란체스카와 마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인 소피를 힐끗 쳐다본 뒤 심호흡을 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피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루카스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병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물속의 무언가에 의해 일어난 거예요. 프란체스카와 마크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루카스는 잠시 멈칫하다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소피가 도움을 찾는 동안 상류에서 광산 흔적을 발견했어요. 강 근처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매일 마시고 사용하는 물에 폐기물을 버렸어요. 소피는 그 말을 들으며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낯선 로고가 있는 녹슨 금속 태그였고 그녀는 그것이 강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가족과 마을 사람들, 심지어 땅까지 오염시키고 있어요. 충격적인 계시 후 프란체스카와 마크는 신속하게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장로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당국과 국제구호, 단체에 연락해 외딴 정글에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사회 의사들이 헬기로 도착하고 백신과 깨끗한 물, 질병 퇴치를 위한 약품이 공급되었습니다. 마크는 환경감시 단체에 불법 채굴 작업을 알리고 소피가 발견한 녹슨 금속 태그와 오염된 강의 사진을 글로벌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이 끔찍한 생존 이야기는 빠르게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가와 인권단체, 언론인들이 이 지역으로 내려와 취약한 오지, 지역 사회에서 착취에 파괴적인 영향을 조명했습니다. 결국 소피의 용기와 앤더슨, 가족의 생존은 단지 그들의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용기와 결단력으로 모두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앤더슨 가족처럼 아마존 정글 깊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